저는 조선 최고의 한량이자 나름 알아주는 가문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늘 자유로웠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왔으며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꿈꿔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의 평범한 일상보다는 자유로운 만남을 늘 선호했죠. 도련님을 사모합니다. 저와 혼례를 올리실 거지요? 여인에게 이 같은 말을 들으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만났던 여인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고 앞으로 이곳 도성에서 만나야만 하는 여인이 일이 많은데 저 한 명에게 일이 자유로웠던 발이 묶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여인을 걷어차야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시기가 다가온 것이었죠.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허나 조선에는 절반이 사내이고 나머지 절반이 여인이오. 나는 조금만 더 많은 여인을 만나보고 싶네만. 1년이라 하셨소? 우리가 꽤 오래 만났구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 보는 게 좋겠소. 해당 여인은 제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만 짓다가 분노하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이리 쉽게 내뱉을 수 있으십니까? 상처라? 이건 상처가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킨 것이오.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이 그대를 성장시켰다고 여기시오. 저와 함께 보냈던 숱한 밤은 무엇입니까? 낭자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소? 어디 나만 좋자고 그랬소? 책임을 져야지 않겠습니까? 몇 번의 동침에 책임을 지라면 나는 아마도 수백 번은 장가를 들었을 것이오. 해당 여인은 저와 말이 통하지 않자 제 얼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채 어딘가로 가버리더군요. 이게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혼례를 올리고 한 여인에게 구속받는 삶보다 자유로운 삶만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슬슬 다른 여인을 찾아보자 여겼습니다. 이런 저를 어느 날 아버지가 본인 처소로 부르셨습니다. 남종 하나가 제 처소로 쪼르르 다가와 마당에 선 채로 이리 말하더군요. 그 녀석은 바로 돌쇠였습니다. 막내 도련님, 안에 계십니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꽤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대감 어르신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아버지가 말이냐? 예?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그걸 쇳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았으니 어서 가보시지요. 이제 기상하였으니 잠시 기다리거라. 옷 좀 갈아입어야 하니 말이다. 그럼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찌나 닥달하신지 제가 불안에 미칠 지경입니다. 후다닥 옷을 갈아입은 저는 돌쇠를 따라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오지 않자 애가 타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이미 처소 밖 대청에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대청 위에 서 계신 아버지는 제게 내뱉는 말투부터가 시비조였고 냉랭했습니다. 어른이 뭔가를 지시하면 바로바로 해야지. 왜 이리 느린 것이냐? 저는 귀찮다는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어쨌건 오긴 왔잖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으시더니 왜 오늘따라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이다. 어떤 규수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느냐? 저는 적잖게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용한 무당도 아닌데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쏘아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형조판서의 외동딸이었다는구나. 저는 허공을 보며 혼잣말로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랑 혼례를 올리면 나한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했구나. 어젯밤 형조판서께서 나에게 섬뜩한 서신을 보내셨다. 혼기에 찬 순진한 딸을 만난 너를 그대로 그냥 둔다면 성균관 대제학인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이다. 저는 이리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쪼잔하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든 회초리로 심하게 얻어맞았을 때가 말입니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서 제 종아리만 수없이 때리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못난 놈. 못나도 일이 못났을꼬. 저는 엉망이 된 종아리를 두 손으로 비벼대며 잽싸게 바지자락을 내렸습니다. 저는 앉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그 위로 아버지의 잔소리가 재차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혼처를 알아볼 테니 장가부터 들거라. 인물 하나만 믿고 설치고 다니는 내 놈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 지금 장가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들도 장가를 가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지 않더냐. 내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제 더는 망나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여인을 만나며 인연을 쌓는 게 어찌 망난이라 치부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팔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여인의 치마폭에 안겨 살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와 혼례를 올렸음에도 매번 기방을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어허! 녀석이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한 손을 치켜 세우자 저는 잽싸게 무릎을 꿇고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 안에서 심란한 얼굴로 천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진노에 이기지 못해 장가를 들겠다고는 했으나 어떻게든 부친 말대로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장가를 드는 건 손해보는 장사인데 말이다. 대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때마침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제 귓가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상상을 잠시 멈춘 채 방문 너머를 향해 이리 외쳤습니다. 돌쇠야? 배가 고프구나. 어서 아침 밥상이나 드리거라. 저는 아무리 어렵고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도 급한 것이 배고픔이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는 곧장 돌쇠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도련님. 곧 대령하겠나이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침 밥상이 들어왔는데 저는 소박한 밥상 위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박하다거나 검소하다는 걸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밥상 위에 왜 밥과 간장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나랑 장난하는 것이냐? 저는 돌쇠를 꾸짖었습니다. 돌쇠는 뭐라 말할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저를 보면서 이리 답해 주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장가를 들기 전에 셋째 도련님에게는 간장 외에 그 어떠한 반찬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를 들지 않을 거라면 무조건 이렇게 먹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이게 밥상이냐? 됐으니 당장 가서 생선이라도 구워오너라. 너도 참으로 눈치가 없구나. 딱 봐서 밥상 위가 이리 허접하면 눈치껏 뭐라도 더 내와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다그쳤음에도 돌쇠는 움직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돌쇠는 제가 아닌 아버지께서 드린 종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요. 송구하오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짜증을 앞세우며 이리 물었습니다. 왜? 너를 이 집에 들인 게 아버지라서 그런 것이냐? 도련님께 간장 외에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면 그 누구라도 잔인한 멍석마리를 시키시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셋내는 도저히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음니요. 그럼 어떻게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냐? 그러면 장가를 드시지요. 대감 어르신 앞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장가를 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찌나 인상을 찌푸리신지 대감 어르신께서 믿지 못해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누가 이기나 싶어 간장에라도 밥을 비벼 먹었으나 그런 일이 달포째 숱하게 반복이 되니 더는 버틸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달포 동안 간장 하나로만 밥을 먹었더니 입에서 지독한 간장 냄새만이 솟구쳤습니다. 어디 간장뿐입니까? 밖에 나가 사용할 노잣돈까지 끊기니 제 삶은 피폐 그 자체였죠. 저는 다짜고짜 아버지가 계시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과격하게 열자 서원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따지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그게 안 됐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장가를 들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지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며 확인차 다시금 이리 물어왔습니다. 부친께서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장가를 들겠다는 것이냐?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환하게 웃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잣돈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더는 간장에 삼시세끼를 연달아 먹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장가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빤히 살펴보시며 이상한 구석은 없는지 확인하시더군요. 그러니 진작에 이 아비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더냐. 이리 고통을 몸소 겪어봐야 느끼니 참으로 너도 답답하구나. 너와 혼례를 올릴 혼처는 내가 조만간 알아볼 터이니 자숙하고 있거라.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혼례를 올릴 사대부 규수와 제 집 뒤뜰 정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배필 상견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저와 혼례를 올릴 여인의 얼굴만은 제가 보고 싶다고 우겼기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요. 저는 해당 여인과 정자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제가 해당 규수를 훑어보니 인물은 그럭저럭 쓸만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소. 아버님이 좌의정이시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녀를 보며 내뱉은 첫말이었으나 해당 여인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저는 숱한 여인을 많이 만나보았으나 첫 만남부터 이리 냉랭한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저는 누군가에게 팔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정략 혼례는 더더욱 싫습니다. 그래서 낭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제 외모가 싫어서 혼례를 올리기 싫다고 해주십시오. 선비님께서 그리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도성의 절반이 사내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내를 찾아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낭군을 찾으면 그때 혼례를 올릴 겁니다. 저는 이런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여인 말입니다. 더욱이 제 외모와 가문을 본다면 제게 애걸복걸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여인이 묘하게도 땡겼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그대가 이제껏 여인 중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녀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더군요. 예? 그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소만. 그렇게 저는 해당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혼례는 백성과 조정 내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균관 대제학과 좌의정 대감의 집안이 연을 맺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발목을 붙잡게 된 문제는 성대한 혼례식이 거행되던 당일 벌어졌습니다. 형조판서의 외동딸이었다는 여인이 다짜고짜 이곳을 찾은 겁니다. 저와 혼례를 올리고 싶어 해서 버렸던 그 여인이 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는 어인일이시오? 설마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곳을 찾으신 겁니까?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그렇소. 저는 이리 말하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 이리 언성을 높이며 물었습니다. 축하하오. 아니, 잠깐만!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선비님의 아이가 맞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물론이고 제 아버지까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행된 혼례는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좌의정 대감은 크게 진노하며 표정은 백년 묵은 똥을 씹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형조판서의 외동딸을 처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앉아 형조판서의 외동딸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일전에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을 대신 사과하겠네.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괜찮습니다. 그래. 부친께서 형조판서라고 들었네만. 예, 맞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지. 임금님의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저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을 송구하게 여깁니다. 저도 남의 집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니. 그게 사실인가? 만약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면 그 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네. 그 정도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 직접 발걸음을 한 걸 보니 아직 형조판서 어르신께서는 모르실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례를 올리는 것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형조판서의 외동딸을 보던 눈길을 거둔 어머니께서는 곧장 아버지를 보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성품도 이만하면 쓸만하고 사리 분별도 깊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어머니의 말을 듣던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형조판서의 외동딸은 혼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아버지가 애 좀 먹었을 겁니다. 좌의정 대감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형조판서 대감에게도 좋은 인연을 다시금 이어가 보자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으니까요. 혼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 높이 떠있는 달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며 돌쇠가 다가오더니 이리 묻더군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련님! 답답해서 잠시 나왔구나. 심란하기도 하고. 좋은 일 마치고 어찌 심란하다는 겁니까? 이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나 하고 말이다. 어쩌면 책임지고 싶지 않았나 보다. 책임 말입니까? 즐기고는 싶은데 책임지기는 싫은 그런 마음 말이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좋아하지 않더냐? 그런데 나는 말이다. 내가 좋은 아비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로구나.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내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이다. 도련님은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힘들었으나 그래도 주변에 저를 위로해주는 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 하나가 는다는 것은 분명 심적으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람 하나가 늘었다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줄 리가 한 명 더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날 이후 제 어깨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후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어깨는 무거웠으나 분명 확실한 건 저도 의젓한 아버지란 점이었습니다. 살면서 모르는 거나 힘든 게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힘을 얻어가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옆에 어른들이 있다는 게 예전에는 자유롭지 못한 압박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좋은 인생의 스승이라 여기니 일이 든든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웃으면 좋은 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